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런 과학 생명과학 부분의 권주희입니다. 오늘은 56강이고요. 첨단과학과 질병치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로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 의학적인 그러한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잠깐 확인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5단원, 대단원이죠. 자, 거기에 세 번째 중단원이에요. 첨단과학과 질병치료라는 단원인데요. 오늘은 이 건강진단에 관한, 특히 건강을 진단하는 장치들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 본문 주로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탐구학습 다루게 됩니다. 252쪽에 탐구학습 있어요. 그리고 253쪽에 있는 기본 문제도 풀면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건강진단기구의 종류에 일단 무엇이 있나 보고요. 각 건강진단기구 중에서 특히 물리적 진단기구 각각의 특징을 보시는데요. 자, 물리적 진단기구가 되게 많은데 그걸 오늘 다 보지는 못하고요. 일부는 우리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겨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건강을 진단하는 기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기계적인, 공학적인, 또 당연히 이제 생물학도 밑바탕이 되어서 아주 이렇게 건강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기구들마다 생김새와 그 다음에 그 기구의 활용법이나 이런 게 다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것은 그러한 건강진단 기구들을 어떤 분야에 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각 기구의 장점, 단점은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기구로는요. 크게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진단기구와 화학적 진단기구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물리적 진단기구 대신 화학적 진단에는 기구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씁니다. 그죠? 그냥 무슨 검사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이제 물리적인 진단은 기구에 의해서 하지요. 자, 그런 기구가 이렇게 많아요. 잘 보세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은요. 1, 2, 3, 4, 5, 6, 7까지 할 거예요. 사실은 8, 9번까지 있거든요. 요 8, 9번은 요 화학적 진단과 함께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요 1번부터 7번까지 MRI까지, 청진기부터 MRI까지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청진기. 청진기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죠? 자, 청진기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 사진으로 함께 좀 살펴볼까요? 자, 우리 병원 가서 다들, 그죠? 한 번쯤 뭐 감기 걸렸거나, 그죠? 그러면 대부분 요 청진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 요렇게 귀에다가 이렇게 꼽고, 그죠? 귀에 꼽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를 요렇게, 그죠? 요렇게 대봐요. 그리고 대보는 부분이요, 사실은요, 두 군데가 있대요. 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이어프램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게요, 들리는 소리가 약간 다르고요. 어느 부위에 대느냐가 약간 다르대요. 자, 벨 같은 경우는요, 심장음을 들을 때 쓰고요. 다이어프램은 바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호흡계나 소화계나 이런 복부나 이제 그죠? 이제 그런 데를 이제 진단하는 데 쓴다고 해요. 자, 그럼 청진기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나요? 심장음을 들어보면 뭐 심장판막증이 있나, 그죠? 이렇게 그 박동의 소리가 좀 이제, 그죠? 약간 이제 심장병인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심장병 같은 것들을 대략적으로 진단한다거나 또는 호흡계 질환, 소화계 질환, 이제 이런 것들을 진단할 때 뭐 이렇게 장이 운동하는 소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호흡계에서 뭐 한번 기침해 보세요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할 때 소리를 듣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요.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이제 탐구학습하고도 연결되는 중요한 기구인데요. 혈압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혈압계 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거를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 감을 수 있는 도구가 있죠. 그 다음에 공기 펌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압박대, 요걸 이제 압박대라고 하거든요. 요 압박대를 이렇게 팔에다가 이렇게 두르고요. 요 압박대 내부에 공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내부의 압력이 점점 올라가는 게 요 눈금,
요 지금 압력계 눈금에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눈금이요, 이 압박대 공기를 넣음에 따라 변화합니다. 즉, 요 눈금은 요 압박대 자체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요 수치 자체가 혈압 자체를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측정을 하는가? 자, 요거는 여러분들 탐구학습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252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혈압 측정 과정이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사람의 혈압을 이 사람이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이 왼쪽 이렇게 그죠? 이렇게 팔뚝 있는 데다가 압박대를 이렇게 감아주고요. 자, 지금 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웃고는 있지만 이 공기 펌프로 팍 압력을 가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압박대가 막 부풀겠죠. 공기가 막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여기 지금 아까는 동그랗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길쭉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요게 이 안에 압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압력을 어디까지 올리냐면요. 실제 사람의 최고 혈압이 한 120 정도 되게 일반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압박대 압력을요, 140까지 올려버립니다. 140까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여기 피가 안 흘러요. 그럼 이 사람 표정 좀 이상해지겠죠. 뭐 어떻게 하냐면 풀어줘야 돼요. 점점 풀어줘요. 자, 이제 푸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압박대 압력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런데 여기 뭐 있어요? 이거 우리 아까 봤던 건데요. 청진기예요, 청진기. 사실은요, 청진기를 이때 압박대를 감고 나서 이거 지금 공기 펌프 넣기 전에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요렇게 대고 귀에다가 끼고 요 청진기 여기 지금 있는 부분 끝부분을 요 압박대 안쪽에 살짝 넣어서 요 팔목, 그죠? 그러니까 팔뚝 거기에 이렇게 혈관 지나가는 데다가 이렇게 딱 대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 소리를 듣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소리가 잘 나는 거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이 눈금을 보면서 들어야 돼요. 자, 무슨 소리를 듣는 거 하니? 혈관음이라는 게 있어요. 혈관음. 자, 요 개념 조금 어렵습니다. 왠지 혈관음 이러면 왠지 피가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소리? 그죠? 졸졸졸 소리?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혈관음은 뭐냐면요. 이거는 평상시에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인위적으로 어떤 상황을 취해줬을 때만 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어떨 때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냐면 혈관을 이렇게 압박해요. 혈관을 이렇게 좁혀요.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딱 좁혀놓으면 혈액이 못 지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혈액은 계속 심장박동은 계속 하는데 혈액이 계속 지나가는 여기를 딱 막아놓으니까 여기 혈액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막아놨으니까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혈관을 쓱 풀잖아요? 그러면 아주 좁은 틈이 생기면서 여기 몰려있던 혈액이 확 지나가면서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 소리를 혈관음이라 그러고 어떤 식으로 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상해보세요. 막 혈액이 여기 차곡차곡 몰려있다가 싹 열어주면 처음에 막혀있다가 막혀있던 혈관이 싹 풀릴 때 혈액이 지나가면서 소용돌이 치는 소리, 이 소리예요. 슉, 이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혈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슉 소리예요. 자, 그 소리를 지금 이 사람이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몇 번 들리냐면 여러 번 들리는데 이 사람은 어떨 때마다 이 눈금을 읽어줘야 되냐면, 자, 이 눈금은 무슨 눈금이라고요? 이 압박대 자체의 압력이라 그랬죠. 그리고 처음에 공기를 최대한 넣었다가 빼면서 점점점 이 압박대 압력 눈금계는 점점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던 중에 이 사람은 언제 살펴봐야 되냐면 슉 소리가 처음 들릴 때, 처음으로 혈관음이 들릴 때 한번 그 딱 눈금을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혈관음이 들릴 때를 딱 찾아서 그때 이 딱 눈금을 읽어놔야 돼요. 그 두 숫자를.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압박대 압력. 지금 이 사람이 읽는 눈금은 이걸 읽는 거예요. 혈압 자체를 읽는 게 아니에요. 혈압 자체를 읽을 수 있다면 뭐하러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죠? 혈압은 읽을 수가 없고요. 압박대 압력만 읽는 거예요. 압박대 압력은 아주 일정하게 계속 내려갑니다. 일정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공기 펌프로 공기를 엄청 많이 넣고 압박대 압력을 약 140 정도까지, 140기압 정도까지 올려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가 지금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압박대에 의해서 완전히 조여져서 이 140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의 동맥의 최고혈압보다 더 높은 압력이거든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자, 혈관이 완전히 막혀있을 때 혈관음이라는 게 들릴까요? 아까 혈관음이 언제 나는 소리라 그랬죠? 막혀있던 혈관이 열리면서 혈액이 흐를 때, 갑자기 흐를 때 나는 소리라 그랬죠? 갑자기는커녕 혈액 자체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계속 풀어주고 있죠. 계속. 공기를 자꾸 빼주고 있어요. 압박대가 계속 압력이 내려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냐면 갑자기 혈압보다 압박대 압력이 순간적으로 내려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처음으로 슉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 갑자기 혈액이 싹 지나갔나 봐요. 그런데 처음 혈관음이 들렸을 때 압박대 압력을 예를 들어 눈금을 딱 찾아보니까 그 순간 120이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게 최고혈압이 돼버려요. 이 사람의 최고혈압. 무슨 소린가? 여러분들 혈압을 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 혈압이 얼마니? 그러면 숫자 2개 얘기해야 되는 거 아시나요?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얘기해요. 요게 바로 그 두 숫자 중에 최고혈압이에요. 자, 왜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얘기해야 하냐면 사람의 혈압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르락 내리락의 범위예요. 즉 얼마만큼 올라가고 얼마만큼 내려가는가 최고값과 최저값이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최고값은 바로 최고혈압은 언제 측정된다고요? 처음 혈관음이 들릴 때의 압박대 압력. 혈압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처음 혈관음이 들릴 때 압박대 압력이 120이면 이 사람의 최고혈압이 120 근처려니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원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이때부터 압박대 압력이 120부터 이제 쭉 내려가잖아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이 지금 소리가 들리게 되냐면 혈관음이 규칙적으로 들리게 돼요. 이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서 슉이 계속 들려요. 압박대 압력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규칙적으로 들리다가 압박대 압력이 일정 수치 이하로 내려가면 어느 순간부터 소리가 안 들려요. 즉 마지막으로 혈관음이 들렸을 때 빨리 봐야 돼요. 압박대 눈금을. 그랬는데 그 눈금의 압박대 압력이 80이다. 마지막으로 혈관음이 들렸을 때가.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게요? 이게 최저혈압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 압박대 압력이 140부터 쭉 내려와 지금 80까지 내려갔는데 80이 최저혈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후는 압박대 압력이 계속 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저혈압보다 더 낮으니까 혈관을 전혀 건드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주 널널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은 그냥 막혔다 흐르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겠죠. 그럼 혈관음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 이후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혈관음이 들리는 구간은 요 첫 혈관음 들렸을 때부터 마지막 혈관음 들릴 때까지 요때까지만 혈관음이 규칙적으로 들리고요. 맨 앞부분 압박대 압력을 최고로 높여서 첫 혈관음이 들릴 때까지는 안 들리고요. 또 압박대 압력이 최저혈압을 가리키는 즉 마지막 혈관음이 들린 이후로부터도 혈관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리는지가 원리가 다르죠. 이때는 왜 혈관음이 안 들려요?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혈관음은 언제 난다고요? 막혔다 흐를 때 나는데 이때는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혈액 자체가 흐르지 않아서 혈관음이 안 들리는 거고요. 이때는 왜 안 들려요? 막혔다 흘러야 되는데 여긴 아예 막혀있질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혈관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을요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자, 그래프는 앞에 있는 본문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자, 아까 그 상황을 실제 혈압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자, 우리 눈에 읽히는 눈금은 뭐다? 이거예요. 우리 눈에서 보고 있는 눈금은 이겁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알아내는 거라고요. 이걸 간접적으로. 목표는 뭐냐면 최고혈압과 최저혈압만 알아내면 돼요. 이렇게 아마도 혈압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을 것이다. 대신 이 두 눈금을 압박대에 이 지금 압력계에 나타나는 눈금으로 대신 알아내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알아내느냐? 혈압은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 맨 앞부분에 혈관음 안 들리는 시기 있죠. 맨 처음에 압박대 압력을 140까지 올려가지고 그죠? 아예 그 부분 압박대가 있는 부위에 혈액이 아예 안 흐르게 한 구간. 자, 요 구간은 뭐라고요?
그 부분에 혈액이 흐르지 않는, 온몸에 혈액이 흐르지 않는 게 아니고 압박대 한 부분에 거기 동맥만. 그러니까 사람이 막 어떻게 되지는 않겠죠. 그죠? 자, 거기에 혈액이 흐르지 않습니다. 혈액은 차곡차곡 모아져 있었어요. 그 압박대를 기준으로. 자, 그러다가 압박대 압력이 내려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여기 보면 살짝 혈관의 압력, 혈압이 약간 이기는 순간이 와요. 순간. 요 순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 살짝 열려요. 혈압이 살짝 높으니까요. 혈압이 압박대 압력을 이길 때 그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때 처음 딱 소리가 났어요. 그럼 바로 이때가 이 시점이겠거니. 그럼 요게 결국 뭐예요? 그래프상에서 보면. 이게 최고 혈압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이 눈금을 빨리 읽는 거예요. 압박대 눈금. 요거는 보이잖아요. 눈에.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지속되냐면 압박대 압력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혈압은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혈관음이 어떻게 나냐면 혈관음이 언제 들린다고요? 막혔다 열릴 때. 그게 언제냐면 자, 여기는 지금 압박대 압력보다 혈압이 더 낮죠? 여기서 막힌 거예요. 그죠? 혈액이 안 흘러요. 그랬다가 요 순간 어떻게 돼요? 압박대 압력은 내려가는데 혈압이 더 그걸 이겨먹었죠? 이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혈압이 압박대 압력을 이겨먹는 순간. 그랬다가 요 순간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혈압이 또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다시 막혔어요. 막힐 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막힐 때 나는 게 아니라 열릴 때 나는 거죠. 요때 나요. 또 언제 나요? 요때 나요. 또요? 요때 나요. 요때 나요. 그죠? 우리 뭐죠? 혈압이 압박대 압력을 이겨먹는 순간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때 소리가 나면서 이 이후는 이때 열렸는데 이제 압박대 압력이 더 낮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막히질 않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그냥 완전히 해제된 거예요. 압박대가 완전히 혈관을 전혀 누르지 않는 상태. 이해가십니까? 이때 마지막으로 혈관음이 들렸으면 아하 이때가 뭐구나. 최저혈압이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혈관음이 들리는 시기는 언제다? 요 시기. 이때는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 왜 안 들려요?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혈액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이때는 왜 혈관음이 안 들려요? 혈액이 그냥 지속적으로 잘 흐르기 때문에. 혈관음은 막혔다 열릴 때 나는 소리인데. 그죠? 그래서 요 사이는 규칙적으로 들리고 처음 혈관음이 들릴 때가 최고혈압. 제일 마지막으로 혈관음이 들렸을 때가 최저혈압이다. 따라서 이 상황이라면 최고혈압은 120, 최저혈압은 80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52쪽에 확인 문제 하나 있네요. 압박대 압력이 최고혈압보다 높을 때 이 구간이네요. 그때와 이때가 1. 그 다음 압박대 압력이 최저혈압보다 낮을 때 그게 언제죠? 이때죠. 2. 이때 혈관음이 들리지 않는 이유 말씀드렸죠? 혈관음이라는 것은 혈관이 막혔다가 갑자기 열리면서 혈액이 흐를 때 나는 소리인데 이때는 막혔다가 흐르질 못하고 계속 막혀 있어서 혈관음이 안 들리고 이때는 아예 막히질 않고 혈액이 그냥 지속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혈관음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까지 봤고요. 건강진단기구, 물리적진단기구.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내시경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뭐 위 내시경, 장 내시경 이런 거 아직 학생 시기에는 많이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른들은 많이들 하시죠. 건강진단 같은 거 할 때. 자, 내시경의 원리는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내시경인데요. 내시경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렌즈가 있어요. 카메라가 달려있거나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긴 관이 있죠. 그죠? 여기 딱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관이에요. 이 관에 빛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걸 보는 거죠. 렌즈를 통해서. 그죠? 그냥 가시광선 빛이 들어가서 그거를 렌즈를 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내시경을 하는 부위가 우리 몸 깊숙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위라든가 뭐 장이라 이런 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가 꼬불꼬불하죠. 그럼 이 관도 꼬불꼬불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꼬불꼬불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 빛이 이렇게 막 굴절되면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광섬유가 들어있어요. 광섬유. 그런데 이 광섬유가 어떤 상태냐면 굴절률이 큰 유리가 안쪽에 있고요. 바깥쪽에 굴절률이 작은 유리가 들어있는 이중 구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화살표가 지금 뭘 의미하냐면
이게 뭐냐면 전반사예요. 전반사. 이런 구조의 광섬유 구조면요. 전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상이 전혀 일그러지지 않고 관은 꼬불꼬불 가도 상관없이 상은 일그러지지 않고 그 모습이 그대로 관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시경은 언제, 아까 어떤 진단을 할 때 좋을까요? 그야말로 사람 몸의 장기의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싶을 때, 그죠? 그럴 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할 때 아예 그냥 진단을 하면서 보면서 여기 뭐 쉽게 떼낼 수 있는 그런 종양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직접 그 자리에서 떼기도 해요. 그래서 내시경 하면서 아예 치료까지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내시경까지 봤고요.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X선 촬영기예요. 자, X선 촬영기는 여러분 다 해보셨죠? 폐 사진은 항상 여러분 학교에서도 단치루 건강진단 할 때도 하죠? 건강검진 할 때 이렇게 서보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찍는 거 있잖아요. 그게 X선 촬영기인데요. 자, X선 촬영의 원리는 그야말로 X선을 투과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내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X선은, 그죠? 이 내부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 X선으로 찍었을 때 특징이 뭐냐면요. 밀도가 높을수록 더 하얗게 보여요. 그러면 X선 촬영 사진으로 뭘 알 수 있나요? 밀도가 높아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줄이가 있다. 여기가 좀 어두운 부분이 보인다.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부러졌구나, 금이 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아니면은 여기가 뭐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아, 여기 뼈에 뭐가 이상이 있구나. 또는 뭐 주변에 염증이 생겼구나, 인대가 끊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X선 촬영 사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X선 촬영 사진은요, 단면 한 부분만 봐요, 보통. 그게 이제 X선 촬영 사진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정 부위만 딱 특정 단면만 딱 이제 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의 한 가지 단점은 여러분 X선 찍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 그러죠? 그거 왜 그러죠? X선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신부라든가, 그죠? 이제 뭐 그런 사람에게는 자주 X선 촬영을 하지 않고, 그죠? 아예 X선 촬영을 임신을 했을 시기에는 아예 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X선이 이제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음파 진단기 한번 볼게요. 초음파 사진 찍어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거는 보통 언제 하냐면요. 초음파. 이거 언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임신하게 되면 태아 사진. 태아가 이 뱃속에서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나, 지금 머리 둘레가 어느 정도 됐나, 키가 어느 정도 됐나, 아니면 지금 팔다리가 생겼나, 이런 거 확인할 때 초음파를 쓰거든요. 그야말로 인체 내부 구조를 이제 살펴볼 때 이제 초음파를 하는데요. 자, 초음파의 원리는 무엇인고 하니 그야말로 초음파를 쓰죠. 초음파를 발사를 시키면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돼요. 이게 이제 물체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임신부 태아를 할 때 태아의 그죠? 이제 실루엣을 따라서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반사가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냐면 반사된 초음파를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서 그것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면 요게 이제 초음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초음파 같은 경우도요, 이제 밀도가 높을수록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부 기관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주로 많이 씁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X선하고 어때요? 요거는 임신했을 때 초음파를 쓰죠. X선을 안 찍고. 그 얘기는 뭐죠?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초음파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에요.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점. 자, 이제 우리 조금 중요한 걸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CT예요. CT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CT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는 컴퓨터 단층 촬영기. 컴퓨터 C예요, C. 그죠? 컴퓨터 단층 촬영기라고 하는데요. 이 CT는요, 일단 뭘 쏘냐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금 누워있죠. 사람이 누워있으면 다 CT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고 이런 장치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뭘 쬐는 게 CT냐면요. 재료가 뭔가가 중요해요. 뭘로 촬영을 하느냐? X선이에요. 아까 X선 촬영기 있었는데요. 그거랑 이거랑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 단면을 봐요. 이번 막 사방에서 들어오죠. X선이. 이게 지금 X선이 나오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거든요. 사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다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CT 촬영이 아주 좋은 점인데요. 자, X선을 이용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직의 어떤 단면을 영상으로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CT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X선 이용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컴퓨터 단층 촬영기인데 X선을 이용합니다. 움직이는 장기를 촬영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X선 촬영할 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보죠, 그죠? 요거는 장기 자체, 내부 장기는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짧아요. 시간이. 금방 찍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MRI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응급실 같은데 나오는데 보면은 MRI 빨리 찍어 이런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CT 빨리 찍어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빨리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 환자의 경우에는 대체로 뭔가 이 내부 구조를 빨리 봐야 되겠다. 그러면 CT를 찍습니다. 자, 환자의 진단, 그죠? 응급 환자의 진단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해부학적 구조를 몸의 깊이에 따라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층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단점이 바로 뭐죠? X선을 이용한다는 점. 그게 뭐가 문제라고요? X선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자주 노출되면 몸에 해롭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임신부의 경우에는 조금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요거는 이제 횡단면 위주의 영상을 제공하는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CT하고 많이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MRI라는 거거든요. 자, MRI는 뭐냐? 일단 MRI 찍는 모습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사람이 어디 들어갔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동그란 데 들어갔다 그러면 다 CT예요? 아니에요. MRI도 어디 동그란 데 들어가요. 그런데 MRI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코일 전자석. 전자석? 이게 왜 그러냐면요. MRI는 기본적으로 X선이 아니에요. X선이 아니고요. MRI는 자기장, 고주파 요런 거를 쓰는 거예요. X선을 쓰는 게 아니라는 점 요거 CT하고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CT하고 다른 점이 있겠죠. 자, MRI는 그럼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 한번 볼게요. 주로 뇌와 척수, 척추 등의 신경계통 환자한테 사용된대요. 자, 왜 그러나 보세요. 일단 방사선, X선 이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인체 해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방향의 영상을 제공해요. 아까 CT는 횡단면을 주로 본다 그랬죠? 근데 이거는 모든 방향이 다 가능해요. 모든 방향의 영상을. 그 다음에 해상도가 엄청나게 뛰어나요. 물론 약간 화면은 CT보다 좀 어둡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거든요. 하지만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난 영상을 얻을 수 있어요. 해상도가 뭐냐면 분명하게 그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의 능력을 우리가 해상도라 그래요. 얼마나 자세하게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배율의 개념이 아니에요. 얼마나 선명하게 작은 것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가. 이제 그게 이제 해상도고요. 자, 그게 굉장히 높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인데 뇌같이 부드러운 조직 촬영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한 단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다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거,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것도 MRI로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유, 그럼 너무 좋으네요. 그럼 CT 하지 말고 이제부터 이거 할까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죠? 검사 중에 움직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CT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30분 내지 1시간까지 걸리는데 이걸 응급환자한테 어떻게 씁니까? 그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게 이제 자기장이나 고주파를 쓰면은요.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인체 내에 있는 수소 원자가 요거에 반응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소 원자의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 변화 같은 거를 나타내는데 요때 요 자기장이나 이런 거를 쏴줄 때 몸속에 금속이 있잖아요. 그럼 변형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의 구조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가 없어요. 이 금속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수소 원자의 본래의 그러한 에너지 변화를 관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니 그럼 이렇게 몸에 장신구 얘기 안 하고 떼고 촬영하면 되죠. 근데 아예 인공심장 이런 거 박혀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자체를 아예 쓸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아까 그거 좀 아까 그림 보셨죠? 통 안에 들어가서 이 정도 시간 동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움을, 공포감을 느끼는 폐소공포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쓸 수가
없기도 합니다. 자, MRI하고 우리 CT는요,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영상의 모습도 한번 우리 차이점 보면서 우리 한번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좀 대비를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뭐라고요? CT는 뭘 쓰는 거예요? X선을 쓴다고요. X선. CT는 X선이에요. MRI는요, 자기장, 고주파 이런 걸 쓴다 그랬죠? 자, 인체에 해로운 건 어느 쪽이 더 해롭죠? 이게 해롭죠. X선이니까. 그죠? 이쪽이 인체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해롭고 이건 안 해롭다가 아니라 해가 간다면 이쪽이 더 해롭다는 거죠. 이쪽보다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건강진단 장치니까 좀 그죠? 어느 정도 해롭지 않는 어떠한 방지책은 다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주로 횡단면의 영상을 제공하는 반면 이거는 모든 면의 영상을 제공한다는 점. 지금 여기는 굉장히 밝은데 여기는 좀 비교적 어둡게 보이지만 훨씬 굴곡 같은 게 자세하게 보이죠. 보이시나요? 그죠? 그 다음에 뼈가 여기 하얗게 보이고 어둡게 보이고. 그죠? 굉장히 해상도가 이쪽이 높다라는 점. 그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풀면서 자, 오늘 공부하신 여러 가지 건강진단 장치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53쪽을 넘기시면요. 짠! 이거 뭐 나왔죠? 오늘 꽤 많은 건강진단 장치, 특히 물리적 진단 장치 보셨는데요. 요거 뭔가요? 요거 청진기네요. 청진기. 요게 뭐죠? 요게 뭐죠? 카메라와 관. 뭐죠? 내시경, 내시경. 그죠? 자, 문제가 뭐가 나왔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고 했어요. 1번에 건강진단을 위한 기구이다. 맞죠? 오늘 한 게 다 건강진단 기구고 다 뭐예요? 물리적 진단 기구죠. 자, 1번은 맞고요. 2번에 간은 몸속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크게 증폭시킨다. 맞죠? 청진기 소리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이걸 통해서 듣는 이유는 증폭이 돼서 잘 들리기 때문에. 그냥 이걸 안 대면 안 들리는데 이걸 대면 들린다는 것은 소리가 증폭돼서 나온다는 거겠죠. 그죠? 자, 니은 2번 맞고요. 3번에 가를 이용해서 이 벨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심장음을 들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으면 그 심장음이 뭔가 이렇게 그 표준적인 심장음과 다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심장 판막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다. 맞는 서술이고요. 자, 나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내시경. 그래서 몸 내부의 장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자, 5번에 나는 관이 구부러져 있을 때 상이 일그러져 보일 수 있다 그랬나요? 아니죠, 아니죠. 내시경에서 아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 내부에 뭐가 있는데? 광섬유가 있는데 굴절률이 다른 유리로 이중 코팅을 해놔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아무리 관이 휘어도 상이 일그러지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요. 5번 골라주세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2번 가보시겠습니다. 물리적 진단기구와 진단 가능한 질병을, 자, 이런 걸 짝지어야 오늘 공부에 보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옳게 짝지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내시경으로 뼈의 골절이나 결핵을 검사할 수 있나요? 뼈의 골절이나 결핵 검사할 때 제일 좋은 게 뭐죠? X선 촬영이죠. X선 촬영. 그죠? 여러분들 정형외과 가면 꼭 이거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결핵을 알았는지 여부를 이제 폐를 X선 촬영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X선 촬영을 하면 돼요. 틀렸어요. 자, 위염, 식도염. 위나 식도와 같은 장기의 내부를 꼬불꼬불한 부분을 관을 넣어서 카메라로 볼 수 있다. 뭐죠? 이게 바로 내시경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위 내시경, 장 내시경. 그죠? 이게 바뀌었네요. 기억과 니은이 내용이. 그죠? 자, 디귿 보겠습니다. 청진기, 폐렴, 호흡기 질환이죠. 폐렴. 폐렴에 걸리면은 청진기로 이렇게 청진할 때 이 숨소리가 다르다 그래요. 아시죠? 자, 그다음에 순환기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음을 들어보면 순환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디귿 맞고요. 리을에 초음파,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초음파 이용하는 분야가 바로 자궁 내 태아의
발육 이상 유무입니다. 보통 우리 임신했어요 축하드려요 하면서 초음파 사진 딱 찍어갖고 막 그런 거 육아일기 같은 데 써놓고 막 그저 붙여놓고 막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초음파 맞습니다. 정답은 드르 5번 골라주세요. 자, 이제 우리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강진단기구가 무엇인지 한번 써봐라 그랬어요. 오늘 7가지 공부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나왔네요. 광섬유, 전반사. 그죠? 관이 구부러져도 제대로 된 상이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거의 모든 뭐를? 소화기관 내벽을. 소화기관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위, 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소장, 대장 이런 거요. 자, 이거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과 함께 바로 시술도 가능하다. 띄워버릴 수도 있다. 바로 뭐 얘기하는 거죠? 내시경이죠. 내시경입니다. 이게. 자,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은근히 굉장히 우리가 흔한 용어인 것 같지만 직접 써보면은 이게 그죠? 좀 더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 내시경이고요. 자, 이제 4번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인데요. 혈압 측정의 원리라 그랬죠? 자, 바로 혈압계의 원리인데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지 않고 이런 거 많이 못 보셨으냐? 이렇게 있으면 쭉 넣으면은 뭐가 찍 왔다가 탁 떨어지면서 수치가 딱 나오죠. 그죠? 자동, 그죠? 이제 오토매틱한 그러한 혈압계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기본적인 혈압계의 원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혈압계를 사용한 혈압을 측정할 때 압박대 압력에 따른 혈관음의 변화를 나타냈다라고 했고 지금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압박대 눈금 140일 때 소리가 없대요. 그 얘기는 뭐죠? 혈액이 안 흐르는 거죠. 혈관이 막혀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보시다시피 혈액이 흐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압박대 눈금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120까지 내려온 순간 첫 혈관음이 들렸대요. 그럼 이 수치가 바로 뭐가 된다? 최고혈압이 된다. 지금 이제 우리 일반적 표준적인 모델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최고혈압 120짜리가 자꾸 나오네요. 그죠? 자, 120 넘어가면 다 고혈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까지 정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혈압이라고 보고요. 이제 혈압을 잴 때는 근데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안정된 상태에서 반드시 재야 돼요. 막 병원 간다고 막 가가지고 가자마자 딱 앉아 혈압 재야지 이러면 항상 높게 나와요. 자,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갔어요. 압박대를 계속 이제 푸니까 압박대 압력이 계속 내려와서 100까지 내려오는 순간 어떤 상황이래요? 혈관음이 반복적으로 들린대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혈압이 압박대 압력보다 낮을 때도 있고 높을 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혈관음이 들리는 거죠. 그죠? 막혔다 열렸다 그러니까 이 구간의 특징은 뭐냐면 혈관이 막혔다 열렸다 하는 거예요. 막혔다 열렸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막혔다 열렸다 하니까 혈액도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반복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혈관음이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혈관음이 들렸어요. 그때 숫자가 바로 뭐다? 최저혈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는 정상적인 혈압으로 봅니다. 최저혈압도. 자, 그럼 이 다음은 뭐죠? 이 다음은 혈액이 계속 흐르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혈관음이 들리지 않는 거죠.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최고혈압과 최저혈압을 옳게 짝지은 것은 최고혈압 120, 최저혈압 80.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세요. 자, 이제 우리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X선 촬영기와 CT의 공통점이에요. 뭐죠? X선 촬영기와 CT의 공통점? X선 촬영기, X선을 단면에 쪼아서 내부 구조 보는 거죠. 뼈 같은 거, 그죠? 골절 상황 같은 거 확인하기 좋고요. CT가 뭐죠? 컴퓨터 단층 촬영기. 그런데 CT도 뭘 쓴다? X선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바로 공통점은 이거네요. 그죠? 인체 해가 없다?
X선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임신부들이나 노약자에게는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틀렸고요. 촬영 시간이 오래 걸린다? 여러분 이거 찍어보셨죠? 오래 안 걸려요. 그죠? CT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RI 같은 거에 비하면 훨씬 짧게 걸리기 때문에 응급 환자에게는 CT를 주로 쓴다 그랬어요. 오래 걸린다? 틀렸어요. 자, 이제 다음 4번 보시면요. 움직이는 장기를 촬영하는데 유리한 거는요. X선은 안 되고 CT만 돼요. 그래서 이제 응급 환자에게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X선 촬영기는 이제 여러분들 찍어보셔서 아시겠죠? 움직임이 있을 때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CT만 해당되죠. 자, 이제 5번 보시면요. 인체의 한 부분을 한 방향에서만 찍어. 요게 이제 우리 기존에 원래 우리가 먼저 나왔던 X선 촬영기의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정답은요. 공통점. X선 촬영기와 CT의 공통점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첨단 진단 장치가 뭐니에요? 오늘 공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과연 뭘까요? 강력한 자기장 속에서 인체의 고주파를 쏘아 인체 내 수소 원자의 에너지 변화를 영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네요. 검사 시간 동안 좁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므로 그 다음에 폐소공포증 환자의 사용이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좁은 공간이고 오래 걸린다 그랬죠. 오래 걸린.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 바로 MRI 얘기하는 거죠. 자, MRI 한국말로는요.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합니다.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기, MRI 자기공명 영상장치, 자기장을 쓴다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공부한 거에서 우리 건강진단기구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한 가지 개념을 조금 추가할게요. 뭐냐면 우리 질병 치료하는 방법 중에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 250쪽에 간단하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고요. 자, 관련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개발한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있는데 그 의약품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천연의약품과 합성의약품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천연의약품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야말로 천연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의약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 게 의외로 굉장히 신기한 물질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인삼이에요. 알고 보면 의약품의 종류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자, 그 알고 보면 이 속에 있는 그 천연 성분이 바로 사포닌이라는 거예요. 요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항암 작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제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요 성분이 해열 진통작용을 합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이 천연의약품에 좀 단점들이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합성의약품 중에서 요게 이제 아스피린으로 이제 요게 다시 태어났어요. 요거 이제 연결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나무에 카페인, 요건 잘 아시죠? 카페인이 나름대로 각성작용이 있는 그러한 의약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카나무에서 나는 코카인이라는 성분이 바로 마취작용이 있어서 마취제로 그죠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천연의약품이요. 이제 물론 이게 지금도 쓰이지만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런 거 자체는 천연이기 때문에 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기나 계절이 정해져 있다는 좀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게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분만을 추출해서 좀 이렇게 섞어서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그런 합성의약품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종류의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을 합성의약품으로 만든 아스피린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는 해열 진통작용이 있습니다. 해열, 바로 열을, 그죠? 이렇게 좀 낮추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을 좀 진정시키는 그러한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항생제로 페니실린이 있어요. 이건 최초의 항생제로 이제 개발됐던 아주 유명한 건데요. 바로 요게 푸른 곰팡이에서 얻어낸 성분으로 합성의약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르핀, 요거 이제 진통제죠. 아주 강한 진통작용이 있는데요. 양귀비 열매에서 얻은 그 성분을 합성의약품으로 이제 만든 게 이제 모르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솔이라 그래서 요게 이제 주목나무를 재료로 했는데
항암 작용이 있어요.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 의약품들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신약을 개발 중에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신약을 개발할 때에도요. 순서가 있습니다. 정해진 코스대로 하지 않으면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뭔가 큰 사회적인 무리가 일으켜질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신약 개발에는 어떤 일정한 매뉴얼대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단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초 탐색. 자, 어떤 쪽의 의약품을 만들 것이냐. 그죠? 일단 이렇게 기초를 탐색한 다음에 자, 이제 그곳에 대해서 어떤 물질로 하면 좋을까 몇 가지 개발 후보 물질들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어느 정도의 약효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요거를 개발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약효가 나오면 성공이라고 볼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수준을 이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연구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임상시험이에요. 실제로 사용해 봤을 때 정말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가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임상시험이요. 2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전 임상시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임상시험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임상실험이라는 말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요게 이제 실제로 의약품을 사람한테 쓸 거니까 사람 대상으로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때 뭔가 치명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 전 단계로 동물실험을 먼저 해요. 그래서 동물실험으로 먼저 뭔가 검증이 되면 이제 한번 사람에도 써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임상시험 대상자도 좀 이제 모집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가야 여기서 이제 아무 문제 없다. 결론이 나야만 신약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한 개념 중에 한 가지를 잘 보존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생물 다양성이에요. 지금 많은 의약품들이 여러 생물체로부터 얻어내는 게 굉장히 많죠. 따라서 생물 다양성을 계속 유지하고 더 증가시키는 노력을 해야만 이러한 신약 개발의 어떤 유전 자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과 이 신약 개발, 그죠?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응원 메시지 보낼 학생들 여러분들 오늘 응원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끝까지 꼭 완강하시라고 30권 퀴즈 정답 알려주신 학생들 수강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응원 드릴 학생들은요. 김선덕, 이은주, 하준수, 유지연, 김명주, 장유진 학생 모두 끝까지 반드시 완강하시고 여러분들 성취감 잘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력이 쑥쑥 향상되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첨단과학과 질병치료 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요 단원에서 아직 남아있는 건강진단 그리고 암에 대한 얘기로 다음 시간 주로 꾸며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복습 꼭 철저히 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